네, 위성정보학개론 12주 1차 실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의견을 물어봤었죠.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기말고사는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복습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계획한 대로 기하보정과 기하오차까지 다 배우는 게 좋을지 한번 의견을 물어봤었는데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줬는데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한 반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너무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부담이 돼서 더 이상 새로운 진도를 나가는 대신에 복습하는 시간으로 남은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절반 정도 됐고요. 나머지 절반은 그래도 방사 보정, 방사 오차까지는 했으니까 그거와 어떻게 보면 짝인 기하 오차와 기하 보정까지는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또 절반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았다 보니까 기말 시험 범위가 너무 길어지는 것은, 너무 많아지는 것은 또 걱정을 많이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이제 향후 일정을 어떻게 구상하면 좋을지 생각을 좀 고민을 해봤고, 그 얘기를 오늘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12주가 되겠고, 12주, 13주, 14주, 15주 이렇게 4주가 남았죠. 4주라고 해도 마지막 주는 이제 기말고사고, 총 수업을 할 수 있는 게 3주, 6번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12주, 그러니까 이번 주는 처음 계획대로 기아 오차와 기아 보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고, 대신에 마지막 2주, 총 4번, 3-4번에 걸쳐서는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를 전반적으로 쓱 훑어보는,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을 찝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하는 식으로 3번, 4번 정도 수업을 추가적으로 동영상을 녹화를 해서 여러분께 제공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대학에 와서 기말 시험의 어떤 유형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시험을 보는지도 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막막하다는 의견들도 좀 있어서 마지막 1시간 정도는 뭐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뭐 그렇다고 시험 문제를 알려준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시험이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어, 똑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네, 다음은 기말고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시험 범위겠죠. 기하 오차랑 기하 보정까지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었던 학생들도 시험 범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험 범위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여태까지 배운 거는 다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몇몇 학생들의 의견을 따라서 이번 주에 배울 기하 오차와 기하 보정 부분은 시험 범위에 넣지 않도록 할게요. 그래서 특히 그냥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제 기하 오차와 기하 보정까지 자세히 잘 듣고, 개인적인 어떤 지적 호기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쪽 위성 쪽 전공을 선택하게 되면 앞으로 어쨌든 더 깊이 있게 배워야 될 내용들이니까 그러한 것들을 미리 좀 공부하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하오차랑 기하보정을 공부를 하면 되겠고요. 일단은 이번 수업 시험이 급하고 학점이 급한 학생들은 이 기하오차, 기하보정 파트는 그냥 수업을 듣고 그냥 재밌게 듣고, 그리고 시험 공부는 이전 시간에 배웠던 방사 오차와 방사 보정, 즉 11주차까지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험 범위는 방사오차와 방사보정, 지난 시간에 배운 부분까지가 기말 시험 범위가 되겠고요. 그 성적을 매기기 위한 이제 퍼센트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태까지 했던 것들 있잖아요. 출석은 뭐 앞으로도 몇 번 더 있겠지만, 출석 더하기 퀴즈 일부, 그리고 뭐 질문 거리, 질문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 여태까지 했던 부분이 50%, 그리고 기말이 50%입니다. 그래서 앞에 50%는 사실 크게 변별력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여태까지 굉장히 열심히 참여한 학생들과 뭐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과제를 낸 학생들은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과제도 제때제때 잘 냈고 고민도 많이 해보고 했다고 하면은, 앞에 이 50%, 여태까지 했던 이 50%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요건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이제 문제는 변별력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이제 기말고사 50%가 되겠죠. 그래서 여태까지 배운 내용들을 그때그때 이제 잘 복습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제가 2주 동안 올릴 내용들, 복습 영상도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을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유형에 대해서도 물어본 학생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시험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시험을 가급적 보라고 해서 1시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그렇게 막 서술형이라든지 계산 문제 복잡한 걸 내긴 어려워요. 그래서 어, 객관식 문제 일부, 뭐 단답형, 뭐 예를 들어 괄호를 쳐놓고 어떤 괄호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서 그 괄호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 계산 문제도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뭐 한두 문제, 뭐 숫자가 나오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서술형,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는 서술형도 문제가 나올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주관식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나올 수 있는 유형은 다 나올 건데, 어쨌든 다 나와도 1시간 내에는 충분히 풀 수 있도록 문제를 낼 생각입니다. 요런 뭐 유형이라든지 기말고사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뭐 향후 계획이나 기말고사 외에 그 지난 시간에 또 수업과 관련된 질문들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입니다. 네, 방사보정 기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절대 상대 보정과 방사 보정과 상대 방사 보정,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절대 방사 보정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표면의 반사값으로 변환해주는 과정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위성 데이터 시륵 당시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현실적인 데이터 취득의 어려움 때문에 상대 방사 보정이 어떤 새로운 대안으로 어, 활용이 많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상대 방사 보정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미 절대 방사 보정이 된, 혹은 방사 보정이 된 영상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영상을 가지고 어떤 방사 보정이 되지 않은 영상을 보정을 한다고 했죠. 어떤 그 시간에 따라 불변하는 점들 같은 걸 이용해서, 그들의 어떤 선형식을 이용해서 방사 보정되지 않은 영상을 방사 보정해주는 게 상대 방사 보정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했는데, 이 질문은 상대 방사 보정에서 뭐 방사 보정된 영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즉 여기 밑에 그림에서 이 영상, 방사 보정된 영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그래서 상대 방사 보정을 하기 위해서도 어쨌든 절대 방사 보정이 된 영상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뉘앙스의 질문인 것 같아요.
예, 좋은 질문이고요. 요 상대방사 보정에서 필요한 요 기준 영상은 질문자가 의도한 대로 이미 절대방사 보정된 영상이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이미 어떤 특정 시기에 여러 어떤 기상 데이터라든지 환경 데이터들을 갖고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수학적 모델식을 이용해서 절대 방사 보정된 영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지역에 대해서 다른 시기에 취득된 영상을 보정시키는 게 이제 가장 좋은 상대 방사 보장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방사 보정된 영상은 이렇게 이미 절대 방사 보정된 영상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여전히 이렇게 절대 방사 보정된 영상을 만들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제 구름도 없고 깨끗한 날에 취득된 영상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그 영상을 기준 영상으로 판단을 하면 되겠죠. 구름도 없고 환경이 촬영 당시 기상 환경이 굉장히 좋아서 그래서 그런 날 취득된 데이터를 어떤 기준 영상, 이미 방사 보정된 영상이라고 가정을 하면 어, 이제 그 외에 다른 시기에 취득된 뭐 구름이 많거나 대기 상태가 안 좋거나 다른 여러 방사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서 취득된 영상이 이제 방사 보정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런 상대 방사 보정에서 방사 보정이 되는 영상, 이 기준이 되는 영상은 이미 절대 방사 보정이 된 영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어, 방사 오차가 적다고 판단되는 영상이 이런 기준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난번 제가 답변했던 거에 그 후속 질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정지궤도 위성과 저궤도 위성을 비교해서 정지궤도 위성이 더 촬영 궤도가 멀기 때문에 방사오차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고, 제가 답변한 거는 그래도 이제 대기를 통과하는 대기의 어떤 깊이, 두께는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방사적인 오차를 발생할 수 있는 차이는 크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주 공간은 아무래도 그 절대가 아니죠. 그 정지궤도 위성이 더 넓은, 더 긴 우주 공간을 지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따졌을 때는 아무래도 더 우주 안에서 우주 먼지라든가 우주에 있는 가스 같은 것들에 의해서 방사 오차가 더 크게 발생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질문이에요. 우주 공간을 더 어, 많이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지궤도 위성이 저궤도 위성보다. 근데 사실 요거는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정지궤도 위성이 더 그 멀리서 촬영하기 때문에 더 다양하게 더 많은 방사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정확하게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런 정지궤도 위성에서 촬영된 영상이랑 저궤도 위성에서 촬영된 영상을 비교해 봤을 때 뭐 우주 공간에서 발생하는 요인에 의해서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방사 오차가 막 시각적으로 크게 두드러지는 거는 제가 많이 보진 못했거든요. 그 얘기는 우주 공간에서 뭐 더 긴 우주 공간을 통과함으로써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미세하게나마 우주 공간의 어떤 요인들이 방사 오차를 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 방사 오차의 어떤 절대적인 양은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영상들을 봐보거나 했을 때. 하지만 이거는 이제 100% 이렇다라고 제가 얘기는 할 수는 없고, 혹시 저보다 뭐 우주라든지 그런 쪽에 더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있다면, 특히 우주
공간에 있는 뭐 먼지라든지 가스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게 좀 틀리다, 아니면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주면 좋겠어요. 그럼 저도 또 하나 여러분들 덕분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가게 되는 거니까. 네. 어쨌든 제 생각에는 우주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 오차 요인이 뭐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뭐 크게 주로 이제 대기고, 대기에 흡수라든지 반사, 산란, 굴절 이런 것들이 그 방사 오차를 발생시키는 주요의 원인이고요. 우주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 오차 요인이 혹시 뭔가 되게 크리티컬한 건 저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학생은 저에게 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위성정보학개론 오늘 수업인 기하 오차 그리고 기하 보정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기하 오차, 방사 오차도 이제 내부 방사 오차와 외부 방사 오차가 있었는데, 기하 오차도 마찬가지로 내부와 외부 기하 오차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이것들을 보정하기 위한 어떤 기하 보정의 단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기하 보정, 그리고 방사 보정으로 기하 보정과 방사 보정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제작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모자이크 영상이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하 오차라는 거는 말 그대로 위치, 공간적인 오차, 공간적인 왜곡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취득할 때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공간적인 왜곡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간적인 왜곡을 발생하는 결과물이 이제 기하 오차가 되겠는데, 이러한 기하 오차는 크게 내부 기하 오차와 외부 기하 오차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떤 원격 탐사 시스템, 센서의 어떤 작용,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이라면 외부 기하 오차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내부 기하 오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기하 오차는 시스템 자체라든지 지구 자전, 곡률 특성 등에 의해 야기하는 거고요. 외부 오차는 이 센서가 그 임의로 움직임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른 어떤 자세히 어떤 불안정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외부 기하 오차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부든 외부든 이런 기하 오차에 의해서 공간적인 왜곡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공간적인 왜곡을 제거하는 과정을 기하 보정이라고 합니다. 네, 방사오차와 방사보정과 똑같죠. 방사오차와 방사보정은 화소값, 디지털 넘버 값이 어떤 실제 위치 혹은 실제 우리가 원하는 지표면이 아닌 왜곡이 추가된 것이 이제 방사 오차가 되고, 그걸 보정하는 게 방사 보정이라고 한다면, 기하 오차라는 거는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위치, 정확한 그 위치가 아니라 여러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기하 오차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한 기하 오차, 실제 위치와 그 사진상의 위치가 다른 그런 오차를 제거하는 과정을 기하 보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내부 기하 오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구가 자전하면서 의해 생기는 영상 힘 현상, 그리고 스캐닝 시스템, 특히 휘스크브룸의 시스템에 의해서 지상 해상도의 셀 크기 변화. 요거는 여러분들 휘스크브룸 하면서 저희 그 공간 해상도 H랑 베타의 곱으로 하는 거 우리 수업했었죠? 네, 그러한 것들, H 베타와 H 베타 나누기 코사인 알파. 알파만큼 이제 촬영각이 기울어진 상태에서는 이렇게 공간 해상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시스템 상에서 존재하는 그런 오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어떤 내부 기하 오차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직 배우진 않고 이제 배우게 될
어떤 기복변이라는 거, 어떤 높이가 존재하는 물체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가 이제 기복변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접선 방향에 대한 축적 왜곡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그 내부 기하 오차로는 지구 자전 효과에 의한 영상 힘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위성이 이러한 궤도, 특정 정해져 있는 기도, 이거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저궤도 위성이겠죠. 얘는 적도 방향이니까 대부분이 이제 정지궤도 위성인데 그림상으로는 사실 더 멀리 그려놨으면 정확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얘는 정지궤도, 얘는 저궤도 위성이 이렇게 자기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궤도를 따라서 위성만 도는 게 아니라 요 지구도 계속 자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저궤도 위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요렇게 데이터는 요렇게 얻겠죠. 네, 데이터는 요런 식으로 어떤 직사각형 형태로 이 라인을 쭉 따라가면서 얻겠지만 이거를 실제 지구 좌표, 실제 지구와 대입해 봤을 때 얘네들은 왜곡이 있는 거예요. 어떤 왜곡이냐면은 지구가 돌면서 생기는 왜곡들. 그래서 그러한 왜곡들을 보정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취득한 지구는 요런 식으로 데이터가 취득이 돼요. 보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요런 어떤 뭐라고 표현하나요 이거 마름모?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자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왜곡, 기하오차가 이렇게 그 영상 힘 현상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캐닝 시스템에 의한 지상해상도 셀 크기의 변화예요. 이거는 이제 휘스크 브룸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이미 우리는 다룬 바 있죠. 그래서 순간 시야각이 베타이고 촬영 고도가 h라고 했을 때 공간 해상도는 수직 방향대에서는 베타 h가 되죠. 근데 이렇게 연직 방향, 수직 방향으로 촬영이 되는 게 아니라 일정, 요건 이제 p인데 연직 방향으로부터 약 p만큼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때의 어떤 공간 해상도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베타와 h의 곱에다가 코사인 p를 나눠주면 된다고 했죠. 이제 코사인 p는 이제 거꾸로 하면 시컨트 p가 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연직 방향과 스캔 각도가 틀어졌을 때의 공간 해상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것도 스캐닝 시스템에 의한 지상 해상도의 셀 크기의 변화, 기하 오차가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그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영상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발생하는 오차가 이제 기복변이에요. 기복변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는 릴리프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데 정의를 먼저 써볼게요. 고도를 가진 물체가 갖는 왜곡, 즉 높이가 일반적인 지형, 평평한 지형보다 높거나 혹은 낮은 그런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이고 본 위치로부터 주점 바깥쪽으로 발생하는 이제 방사상의 변이다. 그게 이제 기복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사진을 찍다 보면은 높은 건물들이 어떻게 보이나요? 사진상에서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지도랑 사진의 차이를 봐볼게요. 지도에서는 이런 높은 건물 이렇게 표현이 안 되고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은 이 건물을 그냥 위에서 바라본 것처럼 지붕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사진상에서는 위성 영상상에서는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즉 윗면과 밑면이 이렇게 같이 보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상으로서는 영상상에서는 표현이 됩니다. 즉 이러한 사진상에서 발생하는 어떤 왜곡, 이런 높이 변화가 있는 것, 물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이 기복 변이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기복 변이는 어떻게 발생하냐? 그 주점, 즉 프레임 사진이라고 했을 때는 요 가운데 점, 사진의 중심, 이 사진의 중심으로부터 방사 방향으로 멀어지는, 이렇게 멀어질수록 이렇게 방사상의 변이가 발생을 해요. 즉, 이 주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러한 기복 변이에 대한 왜곡이 더 크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서 이렇게 높이, 소문자 h인 높이를 갖는 물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물체는 사진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바깥쪽 방향으로 변이가 발생을 해요. 즉, 이 물체의 밑면이 이 주점에 더 가까운 쪽에 있고요. 물체의 윗면이 주점에서 멀어지는 위치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길이, 사실은 이 지도였다면 요 길이가 0이 되고 요 위치에 그냥 물체가 있겠죠. 물체의 윗면이. 근데 그렇지 않고 물체의 밑면과 윗면이 이렇게 있고 요 길이가 기복변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사진에서의 예가 있는데 얘를 한번 가지고 봐볼게요. 이런 식으로 높이가 주변보다 높은 위치에서 발생하는 기복변이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건물의 밑에가 되겠고 이쪽이 위에가 되겠죠. 그럼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 사진이 프레임 영상이라고 했을 때 이 사진의 중심, 이 사진의 중점은 어디쯤에 위치하게 될까요? 네, 이 기복변이라는 게 주점 바깥쪽으로 방사상의 변이를 보인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주점은 뭐 이쪽으로 가서 사진 중점이 한 요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요 사진이 사실 전체 사진이 아니라 전체 사진 중에 일부를 잘라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사진을 봤을 때는 카메라 중심이 요쯤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것과 똑같은 물체가 요 카메라 중심 여기에 위치한다고 하면은 요 건물의 윗면과 밑면이 이렇게 하나로 동일한 위치에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영상상에서 어느 위치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어떤 기복 변이에 따른 오차가 다르게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다음은 이러한 여태까지 봤던 어떤 기복 변이라든지 스캐닝 시스템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스케일 왜곡, 축적 왜곡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가지 예시가 있는데 왼쪽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프레임 영상이 프레임 영상에서 어떻게 왜곡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오른쪽은 휘스크 브룸 영상. 휘스크 브룸 방식으로 데이터 취득했을 때 영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하 오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레임 영상을 보면은 일단은 기복 변이에 대한 왜곡이 가장 심하겠죠. 기복 변이. 기복 변이라는 게 뭐였죠? 좀 전에 바로 배웠죠. 기복 변이라는 거는 높이 변화가 있는 어떤 물체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 방향에 대한 왜곡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평평한 애들, 뭐 예를 들어서 산림이나 물, 이런 연못 같은 거는 평평한 데에 위치한다고 가정을 하고, 도로도 마찬가지로 도로도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쭉 있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높이 변화가 있는 이런 물탱크 같은 애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물탱크가 이 주점, 카메라 중심에 위치한다면 이 그림 예시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윗면만 보일 거예요. 근데 이 주점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방사 방향으로 그 기복변이 오차가 발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점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요거에 이제 X 방향으로 존재하는 물탱크가 있다고 하면은
요 X방향의 밑면, 물탱크의 밑면은 주점과 가까운 쪽, 윗면은 먼 쪽으로 발생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요 방향에 있으면은 그러한 방향에 맞춰서 방사 방향으로 왜곡이 발생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방향이니 요 각도의 방향이니까 밑면은 여기, 윗면은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이 주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 왜곡, 기복 변이도 더 크게, 똑같은 높이라도 기복 변이의 어떤 길이,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레임 영상에서 발송하는 이제 내부 기하 오차가 되겠고요. 다음은 동일한 지역을 휘스크 브룸 방식으로 촬영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게 마찬가지로 기복 변이에 의한 왜곡 더하기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연직 방향 그리고 촬영각을 어느 정도 했을 때 어떤 스케일 방향에 대한 축척 왜곡, 스케일 왜곡이 발생할 수 있죠. 아까 봤던 어떤 스케일 왜곡, 촬영각이 얼마나 틀어졌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왜곡과 기복변이 이렇게 두 가지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우선 기복변이 말고 이제 스케일 왜곡을 한번 봐볼게요. 요 가운데, 요 가운데가 연직 방향이에요. 위성이나 뭐 비행기가 요 방향으로 가고 있고, 휘스크 브룸 방식으로 이렇게 지면을 이렇게 쓸고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연직 방향, 가운데 쪽은 왜곡이 적은데, 요 멀리 갈수록 왜곡, 공간의 상도가 더 떨어지는 거죠. 더 안 좋아지죠. 요 가운데가 공간의 상도가 가장 좋고, 멀어질수록 공간의 상도가 떨어지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프레임 영상에서는 이런 정사각형이나 원, 동그라미, 원 모양이었던 게 이 주점 방향, 주방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하나의 점이었다면 요 라인이 피스크 브룸에서는 요 라인이 주방향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고,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왜곡이 발생하게 되고, 특히 요 먼 위치에 존재하는 애들은 좀 압축되는 형태, 공간의 상도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실제 지표면이 더 이렇게 압축된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만약에 주점과 가까우면은 뭐 이렇게 왜곡이 없이 발생을 하지만, 이게 멀어질수록 더 왜곡이 많이 크게 발생이 되고,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도로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정확하게 그 가로와 세로가 딱 맞는, 프레임 사진에 맞는 이런 직선 형태의 도로인데, 얘를 휘스크 브룸 방식으로 취득을 하면 이 도로가 실제로는 직선이지만 스케일 왜곡에 의해서 이런 식의 비선형의 도로로 표현이 되겠죠. 이러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게 휘스크 브룸 방식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네, 이번에는 그 높이 변화가 있는 그런 애들을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이 물탱크들을 보면은 요 주 방향에 존재하는 탱크들은 높이에 대한 기록 변이가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여기서 조금 멀어져 쓰는 요 위치에 대해서는 이 주 방향의 방사 방향 왜곡, 즉 여기 윗면은 여기 있고 밑면은 여기 있고 윗면은 요 멀어지는 요 방향에 존재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특이한 경우에 요 멀어진 주 방향에서 멀어진 위치, 요 위치에는 실질적으로는 그 기복 변이 오차가 커야 되잖아요. 그쵸? 왜냐면 이 주점에서 멀어지지만. 그래서 기복 변이가 커져야 되는데, 그, 커지는 것과 동시에 이 반대 방향, 즉, 연직 방향에서 멀어지는 방향에 있다 보니까 또 압축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복 변이가 커지는 경향과 작아지는 압축 경향이 같이 발생함으로써 이렇게 실제 오히려 더 주점과 주 방향과 가까운 애보다 왜곡이 작게 발생하는 그런 경향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되는 게 그 프레임 영상과 휘스크 브룸 영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하 오차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부 기하 오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외부 기하 오차라는 거는 센서에 작용하는 어떤 임의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요. 크게 센서의 고도 변화와 센서의 자세 변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고도 변화입니다. 아주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상적인 데이터를 취득하기를 원하죠. 즉 비행기도 같은 고도,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면서 쭉 이렇게 날아가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데이터를 취득하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현실은 비행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를 취득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행기 자체, 비행기가 나는 혹은 센서가 움직이는 고도 변화의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 어떤 지상의 기하적인 오차, 특히 스케일에 관련된, 축척에 관련된 오차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위성도 일정 궤도를 따라 돈다고는 되어 있지만 그 궤도에 따른 미세한 자세의 어떤 높낮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미세한 변화가 몇 미터 단위의 공간 해상도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학생이 질문한 것 중에서도 컴셋 위성이라든지 어떤 위성의 스펙이 그 자료마다 어떤 검색에서는 1m, 어떤 검색에서는 0.9m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데 다르게 나오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도 이러한 어떤 센서 궤도의 미세한 차이, 센서가 도는 궤도의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 그런 공간 해상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고도 변화에 의해서 스케일, 축척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그 센서의 자세 변화, 고도 변화뿐만 아니라 이 지표면의 높낮이 변화에 따라서도 우리가 취득하는 데이터의 스케일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높은 산악 지형 같은 경우에는 센서와 지상 간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축적 스케일의 사진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고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센서와 지표면 간의 거리가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축적의 데이터를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고도 변화에 따라서 기하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러한 고도 변화에 의한 오차는 특히 축척, 스케일과 관련된 오차를 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자세 변화인데요. 즉, 그 위성이라든지 비행기에 탑재된 센서도 이 자세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그 다양한 기하적인 오차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세한 거는 이제 이 수업보다는 다음 2학년 수업 때 다루도록 하겠고, 이게 센서가 좌우 회전을 한다든지, 앞뒤로 회전한다든지, 아니면은 수평 회전을 한다든지에 따라서 이러한 회전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형태의 기하적인 왜곡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센서의 자세 변화에 의한 그리고 고도 변화에 의한 기하 오차를 우리는 외부 기하 오차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오늘부터는 퀴즈를 제가 말 그대로 퀴즈 같은 거를 내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따로 조사해야 될 거나 그런 퀴즈를 내진 않을게요. 여러분들 아주 지금 이제 기말 시험 저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들도 다 기말 이제 다가오고 있고 대부분이 이제 시험범위잖아요. 그래서 아주 지금 혼돈의 카오스인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따로 조사하는 퀴즈는 내지 않도록 하고요. 그 대신에 오늘은 이제 기하 오차 요인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러한 기하 오차와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오늘 설명하긴 했지만 향후 수업 일정 그리고 기말고사 관련해서 질문이 있다거나 의견이 있으면 그러한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퀴즈에. 그러면은 그 중에 같이 제가 전달할 내용이 있으면은 전달을 하도록 하고요. 또 반영할 것들이 있으면은 향후 수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